나는 북한의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나를 탈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북한에도 금수저가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삶의 경로가 정해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에서 이른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한 탈북민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는 북한에서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 그것이 특권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모두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겨울에도 집안이 따뜻했고 식탁에는 늘 쌀밥이 올라왔으며 학교에 갈 때 새 가방을 메고 갔습니다. 평양의 어느 구역 그곳에서 나는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 고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의 표식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소년단 복장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매고 김일성 배지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내 가방 안에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는 항상 새 것이었고 연필은 중국산이었으며 가끔 초콜릿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라. 어린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조용히 살아야 하는지, 왜 가진 것을 숨겨야 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반장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늘 나를 칭찬했고 학급 회의에서 내 의견이 자주 채택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직책이었고 내 할아버지의 이력이었으며 우리 집안의 배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친구는 왜 안 오나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그 아이 집안에 문제가 생겼단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규칙이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선의 안쪽에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르지 않다? 그냥 조심해서 살 뿐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늘 깨끗한 복도가 있었고 쓰레기가 쌓이는 법이 없었으며 정전이 되어도 우리 집만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운전사가 대기하는 차를 타고 출근하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집으로 물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쌀, 고기, 채소, 과일. 때로는 외국에서 온 과자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친구들의 도시락을 보며 나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도시락에는 옥수수밥이 담겨 있었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내 도시락에는 하얀 쌀밥과 계란 프라이, 그리고 작은 소시지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도시락을 열 때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살아라. 그것은 질투를 피하라는 뜻이었고 시샘을 받지 말라는 뜻이었으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특권을 숨기며 산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을 드러낼 수 없고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춰야 하며 항상 조심해야 하는 삶. 그것이 북한에서 좋은 집안 아이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배웁니다. 수령님 아래 모든 인민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압니다. 신분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북한에서는 이것을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성분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집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집안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기록되고 평가되고 분류됩니다. 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핵심 계층은 항일 빨치산 가족, 한국 전쟁 참전 유공자 가족, 당 간부 가족 등입니다. 이들은 북한 사회의 상류층입니다. 동요 계층은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입니다. 특별한 공도 없고 특별한 죄도 없는 사람들.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적대 계층은 일제시대 지주였거나 나만의 가족이 있거나 종교를 믿었던 집안입니다. 이들은 평생 감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 장교였고 내 아버지가 당에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믿을 수 있는 가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학교에 갈 수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어디에 살 수 있는지,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심지어 군대에서 어떤 보직을 받는지도 성분으로 결정됩니다. 학교에서 대학 추천을 받을 때 성적이 좋아도 성분이 나쁘면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 종합대학에는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분이 좋으면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좋은 대학에 갈 기회가 생깁니다. 나는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고 과학 실험에서도 항상 최고였습니다. 모두가 그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천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성적이 중간쯤 되는 다른 학생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도당 간부였습니다. 공부 잘하던 친구는 결국 지방의 사범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시골 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집안의 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분이 나쁘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반대로 성분이 좋으면 그 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히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양의 좋은 학교에 다녔고 대학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장래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성분은 비밀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의 성분을 압니다. 누가 핵심이고 누가 동요이고 누가 적대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는 곳을 보면 알 수 있고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 맞춰 행동합니다. 핵심 계층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적대 계층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보다 강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 이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요? 북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운명입니다. 바꿀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으며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운명이 공정한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질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이른바 좋은 집안 아이로 산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삶인지. 먼저 배급에서부터 달랐습니다. 북한에는 배급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쌀과 옥수수, 식량을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이 배급은 대부분 끊겼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배급은 계속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의 직장에서 나오는 특별 배급이 있었습니다. 매달 쌀 15kg, 옥수수 10kg, 식용유, 설탕, 된장, 간장, 그리고 명절이 되면 돼지고기와 생선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 아파트 아래층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가루로 만들어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식탁에는 쌀밥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절대 말하지 마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도 달랐습니다. 북한에도 학교마다 등급이 있습니다. 1중학교, 2중학교, 3중학교. 번호가 낮을수록 좋은 학교입니다. 나는 1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이 학교에는 당 간부 자녀, 군 고위급 자녀, 외교관 자녀들이 다녔습니다. 선생님들도 달랐습니다. 더 잘 가르쳤고 더 친절했으며 학생들에게 폭력을 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고 교실 뒤에 무릎 꿇고 서 있게 하며 잘못하면 학교 밖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달랐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부모가 선생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집단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도로 청소, 건설 현장 작업, 농장 일손 돕기.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형식적으로 참여했지만 힘든 일은 다른 아이들이 했습니다. 나는 그저 지켜보거나 가벼운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인민반 회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주 인민반 회의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 총화를 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우리 집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받을 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용서를 받거나 더 큰 처벌을 받거나. 나는 이 권력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우리 집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병원도 달랐습니다. 북한의 일반 병원은 약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주사기를 여러 명이 돌려쓰고 수술대는 녹슬어 있으며 환자들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 진료소에 갔습니다. 당 간부 가족들을 위한 병원. 그곳은 깨끗했고 의사들은 친절했으며 약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플 때 가장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때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었고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친구는 복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내가 아팠다면 나는 즉시 특별진료소에 갔을 것이고 수술을 받았을 것이며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같은 병에 걸려도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는 것. 이것이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장마당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마당은 북한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심했습니다. 보위 부원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물건을 숨기고 도망갔습니다. 잡히면 벌금을 내거나 교화소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장마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직접 왔습니다. 몰래 조용히 뒷문으로. 그들은 좋은 물건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고 가격도 깎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었고 보위 부원이 눈 감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권력과 돈과 물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래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며 살아갔습니다. 명절에는 더욱 차이가 났습니다. 설날과 추석,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 이런 명절에는 국가에서 특별 배급을 줍니다. 하지만 받는 양이 달랐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식용유 한 병, 설탕 조금, 과자 몇 개. 하지만 우리 집은 돼지고기 5kg, 생선 3kg, 술, 과일, 과자 상자까지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식탁과 우리의 식탁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이것이 북한의 금수저가 사는 삶입니다. 배고프지 않고 좋은 학교에 다니며 병원에 갈 수 있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삶.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권은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제가 북한에서 느낀 가장 큰 모순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긴장하셨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시면 늘 피곤한 표정이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눈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 당에서 숙청이 있다던데 조심해야 해. 한번 찍히면 끝이야.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을. 북한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의 노선이 바뀌면, 상부의 지시가 바뀌면, 누군가의 미움을 사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같이 출근하고 같이 회의에 참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사람 숙청당했대. 무슨 일로? 잘은 모르지만 뭔가 잘못했나 봐. 아버지는 그 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말을 아끼셨고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으셨으며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어디 갔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아무것도 묻지 마라. 그냥 조용히 살아라. 그때부터 나는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질문하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반장이었지만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동급생 중 누군가의 부모가 우리 아버지보다 높은 직책에 있을 수 있었고 그 아이의 한마디가 우리 집안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물으셨습니다. 오늘 누구랑 놀았니? 그 친구 아버지는 뭐 하시니? 나는 친구를 사귀기 전에 그 친구의 집안부터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친구가 좋아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보고 사귀어야 한다는 것.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 없고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특권의 이면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만큼 많은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으며 항상 감시받는 기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혁명의 자식답게 살아야 한다. 당이 믿고 맡긴 위치에 있는 만큼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특권은 때로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은 것을 누리지만 자랑할 수 없고 가진 것이 많지만 나눌 수 없으며 항상 잃을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삶. 나는 다른 아이들을 보며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적었지만 적어도 잃을 것도 적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도 힘들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상관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나는 모범적인 학생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잘 넘어갔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말, 행동, 태도 하나하나가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특권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빚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갚아야 하는 빚. 충성으로 갚고 조심함으로 갚으며 자유를 포기함으로 갚아야 하는 빚. 나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좋은 삶인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은 불안하며 웃고 있지만 진심으로 행복하지 않은 삶. 여러분이라면 이런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점점 더 무거워지는 마음의 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것은 어느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질문들, 끊임없이 느껴지던 불편함,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용기의 순간이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저는 아버지의 연줄로 당의 한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좋은 자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였고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 날부터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무거웠고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했으며 진심 어린 대화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저는 당의 노선을 외쳤고 수령님의 교시를 인용했으며 동료들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숙청이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던 선배가 갑자기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고발했고 어떤 죄목이 적용되었으며 그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그 선배를 비판하는 총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는 당을 배신한 반역자다. 우리는 그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일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 그 선배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누구보다 충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군가의 질투, 누군가의 모함, 누군가의 정치적 필요, 그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자리를 얻었지만 결국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내 생각을 말할 수 없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으며 심지어 내 인생을 선택할 수도 없다. 이것이 과연 사람다운 삶인가? 그 질문이 저를 깨웠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말리실 것이 분명했고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온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계획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신중하게 몇 달 동안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어떤 경로가 가장 안전한지. 이 과정에서 저는 북한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몰래 만난 사람, 중국을 오가는 밀수꾼, 국경 지역에 사는 친척,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떠나야 한다. 결정을 내린 날,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대동강을 보고 주체 사상탑을 보며 제가 자란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이곳이 제 고향이었고 제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제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벗어날 수 없는 틀 안의 삶. 나는 그 벽을 넘기로 했습니다. 탈북 과정은 상상했던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의 공포, 브로커를 믿어야 하는 불안, 붙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돌아가자. 그냥 편하게 살자. 금수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잖아. 하지만 매번 저를 붙잡은 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진짜 내 생각을 말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며 두려움 없이 숨 쉬고 싶다는 간절함. 그것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성분을 묻지 않았으며 저는 그저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로서의 불안, 언제 잡혀 북송될지 모르는 공포,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삶을 살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하지만 탈북을 결심한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위험했고 두려웠지만 그것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안전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삶, 아니면 위험하지만 자유를 향한 도전.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을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신분제가 저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첫째, 그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혜택을 누렸습니다. 배고프지 않았고 좋은 학교에 다녔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억울하게 처벌받았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이 때때로 저를 괴롭힙니다. 둘째, 그것은 불신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누구도 진심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이웃도. 누군가 언제든 저를 고발할 수 있었고 작은 실수가 큰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불신은 한국에 온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할 때 저는 자동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걸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은 제가 극복해야 할 상처입니다. 셋째, 그것은 평등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불평등을 목격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이는 살고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배부르고 어떤 이는 굶고 어떤 이는 꿈을 꾸고 어떤 이는 포기하는 삶.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해야 합니다. 부모가 누구든 어디서 태어났든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소중합니다. 북한의 신분제는 이 진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넷째, 그것은 자유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금수저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할 자유,
내 꿈을 선택할 자유, 내 인생을 살아갈 자유. 한국에 와서 저는 배웠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난해도 자유로운 것이 부유해도 억압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세금을 내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군가 대신해 주던 일들을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 삶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며 제가 만들어가는 삶.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웃으며 진심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는 삶. 이것이 진짜 금수저가 아닐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북한에는 아직도 신분제가 존재합니다.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삶을 사는 사람들, 벗어날 수 없는 틀 안에 갇힌 사람들, 자유를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같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신분제라는 이름의 감옥에. 저는 그 감옥을 나왔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했고 큰 위험을 감수했으며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가진 것이 많은 삶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삶인가, 안전하지만 억압받는 삶인가, 아니면 위험하지만 존엄한 삶인가. 저는 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무언가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생각을. 감사합니다. 엔딩 나레이션. 오늘 우리는 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금수저로 불렸던 사람, 특권을 누렸지만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분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혜택을 누리고 어떤 이는 고통받으며 모두가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란봉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